숨 좀 돌리고.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관련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쇄빙선 서울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떠셨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위헌적이고 인권유린이라고 정치 선동하는 대통령,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인 명태균 게이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대통령, 기자회견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제가 가장 참을 수 없는 부분은 2027년 5월 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것이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꿈 깨십시오. 어제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이제 법적인 탄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의 표현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과 무책임에 불법 공천 개입까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락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민심은 이제 그만 내려와입니다. 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어 서울시민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를 반드시 조기 종식시키겠습니다. 서울시민과 함께라면,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창당 39일 만에 치러진 지난 4월 총선에서 126만 명의 서울시민들이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바람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5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서는 서울시당을 만들겠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해서 이제는 석 달도 너무 길다라고 외치고 계신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당을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적극적인 인재 영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조국혁신당 후보를 출마시키고 3인 이상 선거구에서 반드시 1인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겠습니다. 셋째, 최고 수준의 정치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여성 등 여러 분야의 인재를 영입해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조국혁신당을 강력한 대중정당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당원 배가 운동을 통해 주권당원을 2배 이상 늘리고 서울시당을 조국혁신당의 핵심 조직으로 키우겠습니다. 다섯째, 당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서울시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당원과 시민들의 의견이 서울시당의 정책으로 더 나아가 국회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당직자로 시작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민주정부의 가치와 정책을 함께 실현해 왔습니다. 지난 26년간 위대한 지도자들과 함께 일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의와 평등, 민생이라는 가치는 이런 저의 정치적 신념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던 2022년 말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였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져서라도 대통령을 바로잡으려 했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제 한 줌의 기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국 대표께서는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항해사를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국혁신당 쇄빙선 서울호의 유능한 항해사가 되어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조국혁신당의 깃발을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정춘생과 함께 쇄빙선 서울호에 탑승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서울의 봄날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네. 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오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건설노조 정당했다 결정한 ILO, 건폭몰이 대통령 때문에 부끄러운 것은 국민의 목입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고 양해동 열사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은 고3 수험생만큼 바쁘다며 자화자찬하던 어제 국제노동기구 ILO가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 일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ILO는 윤석열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건폭이라 칭하며 엄정단속이라는 말로 으름장을 놓았던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국제적 망신을 받았습니다. 노동자의 교섭권과 단체의 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부끄러운 대통령 하나 때문에 건설 현장의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어야 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억울함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똥꼬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야 모두가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ILO의 결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자는 정권을 유지할 자격이 없음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 어떤 대통령이 탄생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노동자를 탄압하고선 이 땅에서 정치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네, 2번째입니다. 성인 장애인도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인 장애인입니다. 성인 장애인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국 장애인 야학협의회가 방송통신고등학교 시도교육청 협의체 회의에서 긴급 행동을 열고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교육과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배움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성인 장애인들은 특수학교에 입학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방송통신고를 통해 학습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이곳에도 특수교육과정과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없어서
배움의 길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주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성인 장애인의 고등과정 진학을 비롯한 교육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시도교육청 협의체에 맡겨둔다면 이른 시일에 방안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김성회입니다. 국정농단 대책이 부부싸움과 휴대폰 변경이라는 아나무인 대통령이 국민을 행동하게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말 그대로 참담했습니다. 고집불통 대통령의 오만불손한 기자회견은 온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전국에 생중계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모를 어정쩡한 사과, 어이없는 자화자찬, 개변을 늘어놓은 특검 거부, 국회 모욕에 대한 사과 없이 야당 탓만한 140분짜리 대국민 우롱 담화였습니다. 사과하라니 사과하지만 내 안에는 잘못이 없다는 어제의 태도는 국민을 천불나게 만들었습니다. 부인이 국정농단에 대해 사과하랬더니 부부싸움과 휴대폰 변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언에 전 국민이 아연실색했습니다. 어이없는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보안 프로토콜 위반에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야? 라는 발언에 통찰이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는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한남동 휘발유,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별칭이 추가된 날입니다. 국민에 대한 존중도 예의도 없는 기자회견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나서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앞장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 당은 끝장 대응 기조 하에 범국민 투쟁에 들어갑니다. 민주당만 아니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혁신당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 저녁 6시 30분입니다. 시청에서 만납시다. 김건희 특검과 전쟁 반대를 외칩시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줍시다. 민주당이 앞줄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산하의 새로운 서울 준비특위 위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 파트너 하우스를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부를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굉장히 넓은 범위를 본인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김남근 의원님, 그다음에 최현일 의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서울시 의회에서는 우리 성음재 대표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이민옥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 그리고 이병도 의원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은 먼저 최현일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좀 듣고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문 낭독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일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 최현일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도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욕심으로 서울시의 행정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1000만 시민의 서울시정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한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35년 역사의 공영방송 TBS를 폐국시키고 대권령 치적을 위해 한강 개발 사업에 집착을 하고 리버버스, 서울링, 여의도 공원 개발 등 무리하고 성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난 허가공간 문제도 오세훈 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서울 시민, 1000만 시민의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저희 민주당 그리고 저희 서울시당 새서울특위 오세훈 시장의 권한남용, 서울시 행정 파악에 대해서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는데요. 기자회견 낭독은 세 분의 시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음재 대표위원님, 김성준 의원님, 이민욱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성음재입니다. 지금 서울시의회가 행정감사 기간인데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현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서울 시민들께 잘못된 시정을 알리는 그런 기자회견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꼼수 갑질 공간 운영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검소한 관사 운영 국정과제 실전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새로운 서울특별위원회 이하 새서울특위는 오늘 오세훈 시장의 서울 파트너하우스 코아 공간 전용 실태를 고발하고 윤석열 정부의 검소한 관사 운영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옥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90억 원의 시민 혈세로 조성된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를 사실상 초화 공간으로 전용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시설 사용의 54%가 교류협력이라는 명목하에 시장 주재 회의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3층 전세를 시장 공간으로 개조하면서 5억 6천만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했고 2에서 4층이 사실상 시장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4년간 사용했던 공간 임대료 총액 1억 원의 5.6배에 달하는 예산을 리모델링에만 쏟아부은 것입니다. 게다가 연간 11억 원의 운영비까지 더해져 약 100억 원이 넘는 시설이 시장 개인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00만 시민의 시청이 아닌 시장의 거주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국장들을 공간으로 불러 회의하는 권위적인 갑질 공간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 배우자의 시설 사용 내역이 의회 보고에서 누락된 것은 사적 전용 의혹 또는 의회 허위 보고 의혹을 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10대 국정과제에서 검소한 관사 운영을 약속했고 허가관사 폐지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를 국민께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의 호화공간 운영은 이러한 국정과제가 허언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특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오세훈 시장은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의 호화 공간 전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설을 본래 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정상화하라. 둘째, 시장 배우자의 시설 사용 내역 누락에 대해 해명하고 공적 시설의 사촉 전용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셋째, 윤석열 정부는 검소한 관사 운영 국정과제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전국 지자체장 관사 운영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시민의 혈세로 호화 공간을 누리는 오세훈 시장의 특권적 행태를 바로잡고 검소한 관사 운영이라는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끝까지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 네, 제가 이어서 짧게 입장을 하나 좀 밝히려고 합니다. 상법 개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1대 때부터 저는 상법 개정안을 내왔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번 22대 때도 저는 역시 상법 개정안을 유사하게 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답변을 보내온 바가 있는데 저희가 법무부에 동일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자 오늘 그 의견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직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 여론 수렴 중이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려고 합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바꾸기 이런 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입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회사법, 즉 상법이죠. 이걸 꾸준히 바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정부 안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고 얼마 전 대통령실은 이사의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공언하고 추진해왔던 정책의 방향을 뒤집는다면 어떤 국민이 이런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런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법무부는 저희 의원실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관계부처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합리적인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하나마나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지금이 11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게 올해 1월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상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자세입니까?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회가 모든 주주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동안 이사회가 소수인 지배주주의 이익에 따라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등을 결정하면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해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일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1,400만 명의 일반 주주들이 상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얼마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주의 의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상법 개정을 반드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두산 바캡 합병 이슈, 특히 총주주의 이익이 안정에도 없는 2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고려 아연 이사회의 사례까지 겹치며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충실 의무에 총주주를 포함시킬 필요성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1,400만 주식 투자자의 매서운 비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상법 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에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400만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해당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코리아 밸류업의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란색으로 드시네요. 파란색이요? 파란색이요. 파란색. 네네. 저희 피켓은 파란색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뭐 그러시죠. 네. 통일할 필요 없이 나는 윤석열 파면하네. 나도 국민투표도 좋아. 네, 그럼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소속 의원과 또 지지자 또 시민사회 원로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아, 정말 큰일 났구나. 요지부동, 복지부동,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또 뭘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뭘 사과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탄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 시민사회 원로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조선특위 위원장이셨던 신홍범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임원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순식 비상시국회의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혜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계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춘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 기자회견에 앞서 개헌연대 출범을 위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개헌연대 정식 명칭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입니다. 약칭 개헌연대는
10월 31일 날 이 자리에 계신 시민사회 원로분들의 대통령 2년 임기 단축 개헌 제안에 따라서 국회에서 이에 호응하는 연대체를 만든 것입니다. 시민사회 원로들의 10월 31일 제안이 있은 이후 11월 1일 날 추진 모임을 만들었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내에 개헌연대를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국회 내에서의 활동과 그리고 시민사회와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대통령 임기 2년을 단축시키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미 거리에서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정말 압도적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빨리 끝내라, 이 정권을 빨리 끝내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속하게 종결하라. 두 번째, 면책은 절대 안 된다. 세 번째, 국민이 직접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원칙,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저희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연대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탄핵 국민투표라고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상 취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바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을 위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파면합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은 맡겼던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의 원칙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민생,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국정 파탄으로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중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이미 그 선을 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 대신 공천 줘라 얘기할 수 있죠 라며 스스로 공천 개입을 자인하고 묵인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이미 크게 자라고 있던 국민들의 대통령 퇴출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 감정은 이제 분노에서 응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심은 들끓는데 정작 대통령은 용산의 성벽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을 기망합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며 대통령이 개원식은 물론 시정연설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임기 절반도 안 돼 8년 전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역대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돕니다. 경남대, 경상국립대, 창원대 등 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비롯해 가천대,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전남대, 인천대, 충남대 등 전국 대학 교수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퇴출과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인내의 임계치를 넘은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라고 날짜를 굳이 언급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임기를 촉구하는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결정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은 전 국민적 바람입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 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탄핵과 헌법 개정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한 양쪽 날개가 될 것입니다.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입니다. 이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았고 나아가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범국민 차원의 행동연대를 구성하여 임기 단축 헌법 개정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지난날 30일 국민을 대표하여 시민사회 원로들께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큰 가르침과 든든한 힘을 주시는 원로분들의 제안을 온전히 받들겠습니다.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약칭 개헌연대는 이제부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맞서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 나라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민의를 외면하는 정권의 말로가 국민의 심판뿐임을 확인시키겠습니다. 이에 개헌연대는 다음과 같은 목표 아래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개헌 행동에 나섭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유린 입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셋째,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통해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민투표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적 지지와 다양한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시민혁명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에는 파면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주권입니다. 2011년 대법원에서도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이 유임한 권력은 국민이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임기 끝까지 반성과 쇄신을 대신해 불통과 독선을 이어가겠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조기 종식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절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은 우리 역사에서 아직 없었던 새로운 시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개헌연대는 이 같은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라는 시대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8일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김정호, 김교웅, 박주민, 이재정, 민영배, 문진석, 강준현, 문정복, 이원희,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정 의원, 김상우, 유동철, 신용환, 전은수 위원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혜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일동. 김원희 의원님을 제가 이원희로 잘못 발언했습니다. 김원희 의원님이십니다. 예, 이어서 시민사회 원로분의 지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원로로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오신 김상근 목사님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의 개헌 연대 발족 축하하고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는 이승만 정권 이래 인권, 민주화, 민생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투쟁해온 오랜 동지들입니다. 이제 나이 많아져서 일선에서 은퇴 모두 했습니다. 그러다 은퇴했다고 해서 뒷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민생이 그렇고 나라 경제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슨 게이트며 국정농단 등 혐의 가운데 허우적이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파국입니다. 길이 없을까? 고심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핵, 하야, 퇴진. 명예혁명, 연성혁명, 시민의 길 있지 않을까? 결국에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국민과 정치권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개헌한다면 거기에 담아야 할 국민적 요구가 다양할 겁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에 집중한 비완의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선 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자. 그런 다음에 여러 의제를 합의하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마침 국회의 야권에서 화답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하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수기와 빠른 추진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을 위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실까요? 예, 저희 추가로 시민사회 원로분들의 지지 발언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사회 원로들이 제안을 받아서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충분히 제 소개가 안 됐는데 1992년부터 94년까지 3년에 걸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 원로들하고 개헌에 의한 윤석열 퇴진 이 주장을 하고 난 뒤에 전국에 곳곳에 우리 후배 교수들이 들불처럼 성명을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한테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그런 주장에도 사실은 100%의 절대성을 가지고 확신은 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99%의 확신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는데 어제 윤석열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서 101%의 확신성을 가지고 이 일은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기자님들 여러분, 안 사람들이 우리 기자님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봅니까? 들여다봐요? 들여다보지 않죠?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비교양인입니다. 비교양인. 그런데 하물며 들여다보고 답신을 보낸다? 이런 경우에는 교양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큰일 났구나. 제가 가끔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학자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 창피해서 이거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 만났구나. 똑같은 사람들이 만났구나. 그래서 101%의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개혁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보훈 정신까지 강제하고 검증하는 국가보훈부, 몰락하는 정권과 하루빨리 결별하고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국가보훈부가 전국 각 부처와 교육기관의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이유로 11월 11일 11시 부산을 향하여 1분 묵념을 요구하고 증빙 자료로 사진까지 송부하도록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지지율 바닥인 윤석열 대통령 살리기 위해 추모하는 마음까지 강제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 아닙니다. 이러다 교련 수업까지 부활시킬 태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지청들이 일선 학교에 제대 군인 영상과 포스터 등을 홍보하고 결과 보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에게 비민주적 교육 행태를 강제하며 보훈의 의미마저 퇴색시킨 윤석열 정권보훈부는 정신 차리십시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과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의 명예를 국가보훈부가 직접 나서서 훼손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몰락하는 정권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2024년 11월 8일 오후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중 실패한 교사라는 주장에 대한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위증교사 혐의는 실패한 교사가 맞습니다. 다만 은폐하는 데에 실패한 교사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보기 드문 피고인 진술서라는 것을 제출하고 본인의 SNS에서는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에서 실로 오랜만에 공감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실패한 교사가 맞습니다. 다만 그 앞에 6글자가 생략되어 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은폐하는 데에 실패한 교사입니다. 이 대표의 주장이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실패한 교사라는 뜻이었다면 그 말은 얼토당토하는 궤변입니다. 피교사자인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이미 위증을 시인했고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요구받고 중압감을 느꼈으며 반복적인 압박성 요구로 위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법정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교사가 아니라 성공한 교사입니다. 김진성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라던 이재명 대표 육성은 이미 온 국민이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실패한 교사 운운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법원과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월 25일부터는 이재명, 위증교사, 성공적이라는 3개의 해시태그가 영원히 이 대표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2024년 11월 8일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한 명태균 씨 녹취와 관련된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속 때문에 멀쩡한 청와대 버리고 대통령실을 이전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명태균 씨는 어떤 존재였던 겁니까? 민주당은 2022년 대선 직후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등 핵심 인사와 내밀한 관계였던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 직후에 했던 발언이라 더 주목하게 됩니다. 명태균 씨는 청와대 이전을 물어보는 질문에 청와대 뒤에 북악산이 좌로 대가리가 꺾였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본인 같으면 가겠냐고 되묻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마치 청와대에 단 하루라도 발을 들이면 큰일 날 것처럼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왜 이렇게 대통령실 이전을 서두를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녹취에 나온 발언대로면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명태균 씨의 조언을 김건희 여사가 완벽하게 신뢰했고 이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을 서둘렀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명태균 씨는 이번에 공개된 녹취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눈 좋은 안진뱅이에 비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무속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 당선될 수 있고 꽃이 피면 이재명을 이길 수 없는데 선거일이 3월 9일이라 윤석열이 당선됐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반복적으로 눈먼 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에 비유한 명태균 씨가 무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관심을 끌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 국정 운영에까지 무속이 개입하게 되었다는 의혹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를 대통령 경선 초기 잠시 도왔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껏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명태균 씨의 녹취를 통해 설명되고 윤석열 정권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심이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 해소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녹취에 담긴 내용이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민주당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얽혀있는 모든 의혹과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명태균 씨에게도 다시 한번 조언합니다. 게이트로까지 번진 현재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진실 고백뿐입니다. 이제 그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서 돌아서서 국민 편에 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일방적으로 발족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 결과는 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를 발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과 변모하는 양상을 최저임금 제도에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현실 반영이 안 되는 최저임금 산정에 우리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한다고 평가하면서 왜 해당 연구에 대해 노동계와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해당 연구회를 일방적으로 발족한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회에는 과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기준 자체를 무시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연구한다고 하니 그 결론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계가 나서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의 일방적 발족을 규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일러둡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연구에는 필요 없습니다. 2개월 후 내놓을 반쪽짜리도 안 되는 결과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어설픈 칼날 들이댈 생각은 애초에 접으십시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단순히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주체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완하십시오. 특히 내일 11월 9일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외치며 전국의 노동자들이 광장으로 모입니다. 일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앞당기는 민중 총괄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노동자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교육 정책을 개선하십시오. 지난달 24일 인천 특수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해당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과 함께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인은 과밀 특수학급을 혼자 감당하며 극도의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청의 일방적인 특수학급 축소가 낳은 참사이며 시달리는 과도한 민원 문제도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온 학교의 미온적 대응이 낳은 비극입니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한반 정원은 6명이지만 고인은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8명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인은 29시수를 감당하고 있었으니 고인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단 1초도 쉴 수 없는 경무에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고인의 비극적인 선택으로 방치된 특수교육 현장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과밀학급 문제와 교사의 업무 과중, 행정적 부담, 그리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외면으로 특수교육 현장은 정말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당국에 촉구합니다.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당장 나서십시오. 특수학급 증설과 특수교사 증원은 물론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은 단순히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을 넘어 모든 인간이 존중받고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인권과 다양성, 상호 이해가 실현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는 교사 노동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